당신이 무심코 받아든 마트 영수증, 그것은 단순한 지출 내역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경제 지표입니다. 2024년 우리는 사과 한 알에 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격표 앞에서 많은 시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을 조용히 다시 매대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 위로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한 징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공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들이 기업의 부도나 금융 시스템의 마비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우리의 식탁, 즉 생존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완만해진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선식품 지수와 체감 물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착시 뒤에 숨겨진 진실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 가격의 폭등은 웬겔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립니다. 이는 곧 소비 여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내수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악순환의 방아쇠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부담감은 단순히 날씨가 좋지 않아 채소 가격이 오른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입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곡물 메이저 기업들이 공급량을 조절할 때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환율 1, 300원, 1, 400원 시대가 뉴노멀이 되면서 우리가 먹는 빵과 면의 원료인 밀가루, 가축을 키우는 사료값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며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기업이 무너지기 전에 가게가 먼저 붕괴할 때 찾아옵니다. 밥상 물가의 위협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중산층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필수적인 식비와 주거비,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삶.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가 마주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당신의 식탁을 위협하는 에그플레이션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시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파국의 시그널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밥상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겨누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위기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경제 지표들이 보내온 경고 신호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선행성입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1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소비 위축을 우려해 가격 인상분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며 버텨왔습니다. 이제 그 댐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비용을 감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시장에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이 보내는 구조적 한계의 신호탄이자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명백한 전조입니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한국 경제의 기형적인 식량 수급 구조와 맞물린 환율 변동성에서 발견됩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으며 쌀을 제외하면 콩, 옥수수, 밀 등 주요 작물은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 350원을 넘어 1 4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기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국제 곡물 시장 CBOT에서 선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원화 환산 수입 비용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수입 물가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을 밀어올리고 이는 곧바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어 런치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가격에 공포를 느끼는 상황은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장수가 되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은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작황을 초토화시켰고, 이는 설탕, 코코아, 올리브유 같은 기초 식재료의 선물 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공급 측면의 충격, 스플라이 셔크는 금리 인상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가뭄이든 밭에서 밀이 자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 사이클이 아닙니다.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풍요로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왔던 지난 30년의 경제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스템 붕괴의 서늘한 징후들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단순한 장바구니 물가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거시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는 트리거가 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커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사례로 봅니다. 식료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재화입니다.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해서 쌀을 사지 않거나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식비 지출이 강제적으로 늘어나면 가게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의류, 가전, 여가 활동 등 비필수재 소비가 가장 먼저 끊깁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오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의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과정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딜레마에 빠뜨려 무력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운용합니다. 하지만 공급층 요인 원자재 및 식량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에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높게 유지되므로 실물 경기가 차갑게 식어가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가계는 막대한 이자 부담에 짓눌리게 됩니다. 밥상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늘어나는 이중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결국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명목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소폭 상승하더라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구매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를 자극하여 임금 물가 악순환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유발할 위험을 높이거나 반대로 소비 여력을 완전히 고갈시켜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더 이상 생산적인 투자처로 흐르지 않고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만 소모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마저 활력을 잃고 하락하게 만듭니다.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 결국 에그플레이션은 단순히 식탁 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경제 충격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타산지서 타산지스.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옛말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보여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장 서늘한 교훈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격하고 싶다면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남미의 부국으로 불렸던 베네수엘라가 무너진 것은 단순한 유가 하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자국 통화 가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수입 물가의 폭발이었습니다. 볼리바르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식료품 공급망이 마비되었습니다. 마트 진열대는 비었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으며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 속에서 빵 한 덩이는 월급 한 달치보다 비싼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의 실패가 어떻게 국민의 생존권인 식량을 무기화하여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이지만 명징한 사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상황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아르헨티나조차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월급을 받는 즉시 달러로 바꾸거나 당장 썩지 않을 식료품을 사재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식량은 화폐보다 더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습니다. 또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아랍의 봄혁명의 도화선이 독재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발 이전에 러시아의 가뭄으로 인한 국제 밀 가격 폭등이었다는 사실은 밥상 물가가 사회적 임계점을 넘었을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지 증명합니다. 당시 빵 가격 상승에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은 이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파탄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통분모는 바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겪은 비극의 핵심 기제는 환율 방어 실패와 수입 물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을 뚫고 500원, 600원으로 치솟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식량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우리 또한 이 끔찍한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각자 도생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지금 글로벌 식량 위기 사례는 우리에게 식량 안보가 곧 경제 안보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무겁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대한민국, 우리의 밥상으로 돌려봅시다. 글로벌 위기의 파도는 한국이라는 방파제에 부딪혀 양극화라는 기형적인 파편으로 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금계 사과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과 한 알에 1만 원에 육박했던 충격적인 가격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과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이 결합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장철마다 반복되는 배추 파동, 금겹살이라 불리는 삼겹살 가격의 고공행진은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 물가 사이의 괴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에그플레이션은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식자재 비용 상승은 곧장 생존의 위협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 기초 원자재 가격이 40%씩 폭등하는 상황에서 메뉴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기고 버티자니 팔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의 뜸에 빠지게 됩니다. 점심 한 끼에 1만 원을 훌쩍 넘기는 런치플레이션 시대,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으로 향하고 결국 식당들은 줄폐업으로 내몰립니다. 이는 상가 공실률 증가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까지 연결되는 실물 경제 침체의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소득계층 간의 식탁 격차입니다. 고소득층에게 식료품 가격 상승은 다소 불편한 일일 뿐이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식비와 주거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엔겔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영양 빈곤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 차별받는 세상, 이것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높이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재배 면적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연동된 비닐하우스 농법의 고비용 구조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식량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상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할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방파제를 쌓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최우선 책무는 물가 안정입니다. 교과서적인 대응대로라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그플레이션은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라 공급망이 망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발생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가뭄이 든 밭에서 작물이 자라거나 전쟁 중인 바다의 물류비가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금리 인상은 이 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통화당국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뛰는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할당관세 쿼타, 카드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 축산물, 그리고 각종 식품 원료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낮춰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트에 깔린 저렴한 수입산 오렌지와 소고기는 당장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착시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이는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위험한 미봉책입니다. 무분별한 저가 수입 농산물의 유입은 가격 경쟁력을 잃은 국내 농가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 다음 글로벌 공급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부르는 게 값인 수입 농산물에 100% 의존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해법은 단기적인 가격 통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식량을 안보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해외 곡물 터미널을 확보하거나 전략 비축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한 중간 마진 축소 등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물가지수 1%포인트를 낮추기 위한 숫자 노름이나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식량 주권을 다시 세우고 10년 뒤 국민의 밥상을 지켜낼 수 있는 백년지대계, 백년지다께의 비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책의 골든타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가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결국 파도를 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각자 도생, 그즈, 투성,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전쟁터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적인 에그플레이션의 시대의 개인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무 상태표에서 현금 흐름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현금의 실질 가치가 매일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또한 현금 유동성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극한으로 줄이고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찾는 짠테크를 넘어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체리수멜로서의 스마트한 소비 습관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헤지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 혹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필수 소비재 기업, 프라이싱 파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을 추종하는 농산물 ETF나 원자재 펀드 등의 상품을 공부하는 것도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길입니다. 단, 이러한 원자재 투자는 변동성이 극심하므로 철저한 학습과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니 관련 주식을 사자는 식의 1차원적인 접근은 하락장에서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문해력, Financial Literacy를 키우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환율의 흐름이 내 밥상 물가와 대출 이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막연한 공포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만 냉철한 분석은 위기 속에서 틈새를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자산을 지키며 살아남는 방어적 포지션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밥상 물가의 위협은 당신의 지갑을 노리지만 준비된 자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눈, 그것이 바로 당신과 가족을 지킬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얇은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해 거대한 세계 경제의 붕괴 시그널까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검은 황금의 위기였다면 2020년대의 위기는 녹색 황금, 바로 식량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저물가, 저금리, 풍요의 시대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다는 구조적 전환에 있습니다. 기후재앙과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식량은 더 이상 돈만 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제 가벼운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식량 자급률 20%라는 위태로운 성적표를 쥔 대한민국에게 밥상 물가의 폭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미봉책이나 통계청의 숫자 뒤에 숨어 위기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밥 한 공기의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저당 잡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500원 환율이 일상이 되고 점심 한 끼에 2만 원이 놀랍지 않은 세상. 그것은 디스토피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포에 잠식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를 직시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존재할 때 변화의 동력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플랜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의 복원을 말입니다. 동시에 개인으로서 우리는 냉철한 경제 감각으로 각자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야 하듯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 위에서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다가올 경제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의 경제학이었습니다.